현재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제 생활들을 소설처럼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12월 찬바람이 교문을 흔들 때 나는 목각총을 어깨에 메었다. 고급 중학교 3학년이 되어 여러 번 경비를 섰지만 이번만큼 긴장되는 적은 없었다. 강당에서 교장 선생님이 전달한 특별경비 명령은 평소와 달랐다. 12월 8일부터 19일까지 열이틀간 애도기간과 전원회의가 겹친 특별한 시기라는 설명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붉은 청년근이대 복장을 준비하며 어머니는 말없이 제복의 먼지를 털어주셨다. 아버지는 창밖만 바라보셨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었다.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첫날 교정에 들어섰을 때 평소의 제잘거림은 사라지고 무거운 침묵만 감돌았다. 소학교 2학년부터 우리까지 모든 학생이 동원되었다. 친필비 앞 초소가 내 자리였다. 3미터 높이의 화강암 비석 앞에서 부동자세로 서 있어야 했다. 처음 2시간은 견딜만 했으나 시간이 갈수록 다리가 저리고 추위가 파고들었다. 지루함이 몰려왔지만 그런 감정조차 사상의식 부족으로 여겨질 터였다. 3일째 이웃 초소의 명철이가 카드를 꺼냈다가 청년동맹 일꾼에게 적발되었다. 작년만 해도 경비를 서며 윷놀이나 스마트폰으로 시간을 보냈는데 올해는 달랐다. 명철이는 그 자리에서 호된 비판을 받았다. 올해의 경비는 정말로 특별했다. 밤이 되면 가로등 아래 우리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우리는 마치 진짜 군인처럼 보였다. 사상의 군인, 체제의 파수꾼, 학교에서, 당에서 끊임없이 주입하는 정체성이었다. 나는 생각했다. 과연 나는 무엇을 지키고 있는가? 4일째 밤 교대 후 화장실에 앉아 있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몸 전체가 말을 듣지 않았다. 더 무서운 것은 익숙해져가는 나 자신이었다. 처음엔 부조리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나흘째가 되자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 질문하지 않는 것이 더 편했다. 더 안전했다. 5일째 당 일꾼들이 학교를 방문해 각 초소를 격려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한 사람이 내게 물었다. 자네는 무엇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나는 교육받은 대로 대답했다. 혁명업적과 유일정령도 체계를 보위한다고. 그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가 떠난 후에도 그 질문은 머릿속을 맴돌았다. 경비 기간이 절반을 넘자 시간 감각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1시간이 10분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10분이 1시간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추위도 덜 느껴졌다. 몸의 감각을 차단하는 법을 배웠다. 그것이 생존 방법이었다. 7일째 소학교 3학년쯤 되는 아이가 순찰을 돌다 내 앞을 지나갔다. 아이는 나를 올려다보며 눈을 반짝였다. 동경과 존경이 섞인 눈빛이었다. 나는 묘한 자부심과 씁쓸함을 동시에 느꼈다. 저 아이도 몇 년 후면 이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8일째 밤은 유난히 추웠다. 옆 초소의 성호가 저체온증으로 쓰러져 집으로 돌아갔다. 나는 성호가 부러웠다. 쓰러지는 것조차 부러워하는 나 자신이 한심했다. 나는 지쳐 있었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9일째 청년동맹 검열이 더욱 철저하게 진행되었다. 복장과 자세를 확인하고
경비일지까지 검토했다. 검열관은 떠나며 말했다. 올해는 특별한 시기이니 더욱 혁명적 각오로 임하라고. 특별한 시기. 그 말은 더 많은 긴장과 통제를 의미했다. 10일째가 되자 일종의 자동화 상태에 빠졌다. 의식하지 않아도 몸이 알아서 움직였다. 생각도 하지 않았다. 생각하면 버틸 수 없을 것 같았다. 12월 19일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하지만 두려웠다. 이 경비가 끝나고 나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질문하지 않는 사람, 순응하는 사람. 12일째 아침, 나는 악몽을 꾸고 깨어났다. 꿈속에서 나는 영원히 초소를 떠날 수 없었다. 목각총은 점점 무거워지고 친필비는 하늘을 가렸다. 깨어나니 식은땀이 흘렀다. 어머니는 얼굴이 창백하다고 걱정하셨지만 나는 괜찮다고 대답했다. 학교로 가는 길에 같은 반 영숙이를 만났다. 영숙이는 교내 순찰조였다. 우리는 잠시 눈빛을 나누었지만 말은 하지 않았다. 말할 필요가 없었다.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알고 있었다. 지쳤다는 것. 하지만 버텨야 한다는 것. 오전 경비를 서는 동안 연구실에서 소년단 정치학습 소리가 들렸다. 10살도 안 된 아이들이 결사보위 정신으로 임무를 수행하자는 구호를 외쳤다. 위대한 수령님 만만세. 위대한 장군님 만만세. 아이들의 맑은 목소리가 오히려 나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이 특별 경비의 진짜 목적을 도난 방지는 핑계였다. 학교에는 훔쳐갈 귀중품도 없었다. 진짜 목적은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이었다. 체제에 순응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었다. 의문을 품지 않는 법을 익히게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효과적이었다. 너무나 효과적이어서 무서웠다. 13일째 오후 나는 초소를 이탈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목각총을 내던지고 교문을 나서고 싶었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움직일 수 없었다. 내 발은 땅에 뿌리를 내린 것처럼 고정되어 있었다.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족쇄였다. 두려움과 수능의 족쇄. 어릴 때부터 교육받아온 모든 것들이 만든 족쇄. 그날 밤 은수를 만났다. 1살 어린 고급 중학교 2학년 학생이었다. 은수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형은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은수는 쓸쓸하게 웃었다. 나도 모르겠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게 편한 것 같아요. 14일째가 되자 감각이 무뎌졌다. 추위도 배고픔도 피로도 잘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로봇처럼 움직였다. 명령받은 대로 서고 명령받은 대로 움직였다.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알고 있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내년에도 또 이런 동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15일째 오전 소년단 일꾼이 나를 찾았다. 어린 소년단원들에게 모범적인 경비 자세를 가르쳐 달라는 것이었다. 10여 명의 아이들 앞에서 나는 목각총을 드는 법과 초소에 서는 자세를 설명했다. 아이들은 진지하게 따라했다. 나는 역겨움을 느꼈다. 나 자신에 대한 역겨움. 나는 저 아이들에게 순응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다. 하지만 계속했다. 멈출 수 없었다.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와 있었다. 나는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였다.
억압하는 자인 동시에 억압받는 자였다. 그것이 이 체제가 작동하는 방식이었다. 모두를 공범으로 만드는 것. 16일째 저녁 교무실 창문을 통해 안을 보았다. 교원들이 회의를 하고 있었다. 학생들이 지쳐 보인다는 말. 하지만 위에서 내려온 지시라 어쩔 수 없다는 말. 내년에는 더 강화될 것이라는 말. 소름이 돋았다. 교원들조차 문제를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도 어쩔 수 없었다. 17일째 나는 한계에 다다랐다. 초소에 서 있는 동안 갑자기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유도 모른 채 나는 서둘러 닦았다. 누군가 보면 안 되었다. 경비 중 우는 것은 사상이식 박약의 증거였다. 나는 이를 악물고 참았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울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받아들였다. 이 경비가 끝나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내일도 모레도 내년도 우리는 여전히 이 시스템에 갇혀 있을 것이었다. 벗어날 방법은 없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 거대한 감옥 안에 있었다. 18일째 오전 마지막 검열이 있었다. 당과 청년동맹과 소년단 일꾼들이 모두 나와 각 초소를 돌며 격려했다. 수고했다고, 혁명적 각오로 임무를 완수했다고. 나는 공허함을 느꼈다. 무엇을 완수했다는 것일까? 나는 아무것도 지키지 못했다. 오히려 무언가를 잃었다. 순수함을, 자유를, 나 자신을. 검열 후 교장 선생님이 전교생을 모아 치하했다. 모범적으로 수행되었다고. 내년 9차 당대회를 위해 더욱 높은 각오로 준비하자고. 나는 절망감을 느꼈다. 끝이 없었다. 19일째 마지막 날이 밝았다. 오늘만 버티면 된다고 다독였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끝나는 것이 두려웠다. 지난 열이틀 동안 이 루틴에 익숙해져 있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행동을 하는 것.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안전했다. 마지막 오전 초소에 섰을 때 조정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지난 열이틀 동안 무수히 바라본 풍경이었지만 오늘따라 달라 보였다. 플라타너스는 여전히 벌거숭이었고 조사 건물은 여전히 낡았다. 친필비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아무것도 변한 게 없었다. 하지만 나는 변해 있었다. 오전 11시쯤 갑자기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한방눈이었다. 순식간에 교정이 하얗게 변했다. 나는 목각총을 맨 채 눈을 바라보았다. 눈송이들이 얼굴에 닿았다가 녹아내렸다. 차가웠지만 묘하게 포근했다. 이상한 평화로움을 느꼈다. 마치 모든 것이 정화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것은 환상이었다. 눈이 그치면 모든 것은 여전할 것이었다. 체제는 그대로이고 통제는 계속될 것이었다. 내년에도 그 다음 해에도 우리는 또다시 동원될 것이었다. 오후 2시 드디어 교대 시간이 되었다. 천천히 목각총을 내려놓았다. 열이틀 만에 처음으로 어깨가 가벼워졌다. 친필비를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보고 등을 돌렸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교무실에서 해산 통보가 내려졌다. 특별 경비 기간이 공식적으로 종료되었다는 것. 모든 학생이 임무를 훌륭하게 수행했다는 것. 확성기를 통해 조장 선생님의 말씀이
울려 퍼졌다. 나는 허탈함을 느꼈다. 우리는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었다. 학교 정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았다. 여전히 몇몇 학생들이 초소에 서 있었다. 마지막 교대조였다. 그들은 목각총을 맨 채 부동 자세로 서 있었다. 동상 같았다.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나는 슬픔을 느꼈다. 집으로 가는 길은 길게만 느껴졌다. 천천히 걸으며 생각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계속 순응하며 살아야 할까? 아니면 저항해야 할까? 하지만 저항은 불가능해 보였다. 이 시스템은 너무나 거대하고 견고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가 대문에 서 계셨다. 어머니는 나를 보자마자 달려와 꽉 안아주셨다. 수고했다고. 나는 어머니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열이틀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쏟아졌다. 어머니는 말없이 내 등을 토닥여 주셨다. 어머니도 알고 계셨다. 어머니도 젊은 시절 똑같은 경험을 했을 것이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잤다. 악몽도 꾸지 않았다. 하지만 깨어났을 때 이상한 감각을 느꼈다. 무언가 잃어버린 것 같았다. 중요한 무언가를. 한참을 생각한 끝에 깨달았다. 저항할 수 있다는 믿음이었다. 변화가 가능하다는 희망이었다. 지난 열이틀 동안 나는 완전히 길들여졌다. 다음 날 학교에 갔을 때 모든 것은 평소로 돌아와 있었다. 초소는 철거되고 목각총은 창고로 들어갔다. 학생들은 다시 교실에서 수업을 받았다. 운동장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았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무언가 변했다는 것을. 수업 시간에 교원이 특별경비 소감을 말해보라고 했다. 학생들은 하나씩 일어나 말했다. 혁명적 각오를 다졌다고. 결사보의 정신을 배웠다고. 나도 비슷한 말을 했다. 하지만 내 목소리는 공허했다.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모두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그날 오후 도서실에서 책을 읽으려 했지만 집중할 수 없었다.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은 여전히 지난 열이틀로 가득했다. 며칠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다. 일상은 계속되었다. 수업을 듣고 과제를 하고 조직 생활을 했다. 겉으로는 평범한 학생이었다. 하지만 내면은 달랐다. 무언가 부서져 있었다. 어느 날 명철이가 내게 물었다. 너도 이상하지 않니? 우리가 했던 일이. 나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명철이는 안도한 듯 한숨을 쉬었다.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알았어. 우리는 그날 오랫동안 이야기했다. 조심스럽게. 누가 들을지 모르니까. 하지만 그것으로 무엇이 달라질까? 우리가 의문을 품는다고 시스템이 변할까?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었다. 12월이 지나고 새해가 밝았다. 9차 당대회 준비가 본격화되었다. 학교에서는 또다시 동원 계획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나는 체념했다. 역시 끝이 없구나.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구나.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정해진 길. 벗어날 수 없는 궤도. 어느 날 밤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다. 저 밖에는 다른 세계가 있을까?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곳이. 의문을 품어도 처벌받지 않는 곳이. 나는
그런 세계를 상상해 보았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 먼 곳에 있는 것 같았다. 그래도 나는 완전히 포기하지 않기로 했다. 겉으로는 순응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의문을 품기로 했다. 시스템에 저항할 수는 없지만 정신만은 지키기로 했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이었다. 보이지 않는 저항. 시간은 계속 흘러갔다.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었다. 나는 졸업을 앞두고 있었다. 곧 다른 곳으로 배치될 것이었다. 공장이나 농장이나 군대로 어디로 가든 시스템은 같을 것이었다. 마지막 등교일 나는 다시 친필비 앞을 지나갔다.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는 화강한 비석. 나는 잠시 멈춰 서서 바라보았다. 지난 겨울 열이틀 동안 내가 지켰던 것. 아니, 지킨다고 믿었던 것. 이제 나는 알고 있었다. 내가 지킨 것은 돌덩이가 아니라 시스템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 자신을 잃었다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다. 완전히 잃지는 않았다는 것을. 아직 내 안에는 의문을 품을 수 있는 능력이 남아 있었다. 불합리를 감지할 수 있는 감각이 살아 있었다. 그것이 희망이었다. 작고 연약한 희망이지만 희망은 희망이었다. 나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교문을 향해 그 너머의 세계로.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나는 기억할 것이었다. 지난 겨울의 열이틀을, 그 추위와 고통과 절망을, 그리고 그 속에서 깨달은 진실을. 우리는 모두 톱니바퀴였다는 것을. 거대한 기계 속에서 돌아가는 작은 부품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톱니바퀴도 언젠가는 마모되고 삐걱거린다. 그리고 그 삐걱거림이 기계 전체를 멈추게 할 수도 있다. 나는 그런 희망을 품었다. 미약하지만 소중한 희망을. 언젠가 그 기억이 의미를 가질 날이 올 것이라고 믿으며, 언젠가 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희망하며 나는 앞으로 나아갔다. 한 걸음씩, 천천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